이거는 국내에 상장되는 ETF로 한정을 지어보면은 미국 반도체 레버리지가 수익률이 80%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 82%. 하반기에는 정말 이제는 기업과 정부가 주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포트를 짜도 괜찮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나는 ETF로 돈 되는 것에 투자한다라는 책을 집필한 김수정입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이제 다른 채널에서 ETF 설명할 때 많이 뵈가지고, 낯이 익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비단 이제 제가 미래에셋 자산운용 소속이긴 하지만, 그 회사의 상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책에 좀 객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ETF만의 좀 강점이 있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ETF의 강점을 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ETF 자체가 좀 변동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뭐 나는 변동성을 엄청 즐기는 사람이야. 하루에 막 30% 떨어지고 다음 날에 30% 오르는 걸 즐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ETF가 그렇게 어울리시는 분들은 아니고, ETF에 투자를 하실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면 변동성을 조금 낮추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추구하시는 분들한테 어울린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퇴직연금 계좌 혹은 개인연금 계좌, 이런 연금 계좌 쪽에서 ETF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ETF의 장점이 훨씬 더 많이 빛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변동성을 좀 자체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ETF는 미국은 사실 ETF에 포함돼야 되는 종목의 개수의 제한이 없어요. 최소 개수의 제한이 저는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ETF는 최소 10개에서 30개 정도의 종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일 종목 ETF가 없어요, 국내에는. 근데 미국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ETF 자체적으로 변동성을 축소를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테슬라가 지금이야 뭐 급등을 하고 있지만, 정말 안 좋았던 시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뭐 1년 동안에 60%가 빠졌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예를 들어서 테슬라로 대변되는 전기차 ETF에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은 마이너스율이 상당히 대폭 줄어들죠. 예를 들어가지고 2022년도에 테슬라가 이제 60% 빠졌을 때 전기차 ETF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마이너스 23%에서 그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단일 종목이 급등하고 날아갈 때 ETF는 상대적으로 그 단일 종목의 수익률은 못 따라갈 수 있겠지만 변동성을 축소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ETF의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혁신성장 테마에 투자를 하실 때 단일 종목을 고를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모든 혁신성장 테마가 등장했을 때 단일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2001년도에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지금하고 저희가 비슷하게 생각하는 스마트폰이 2001년도에 딱 출시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을 만든 회사는 여러분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가게 샤프였습니다. 샤프 아시나요? 전자사전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샤프. 긴 시간이 흘러서 2007년도에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한 뒤에 휴대폰 디스플레이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진출했어요. 어느 정도 진출했냐면,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대가 여기서 살짝 나올 수도 있는데, 블랙베리 그다음에 노키아, 이런 회사들이 그때 당시에 핸드폰 시장을 완벽하게 주름잡고 있었던 시기에 나도 스마트폰을 출시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삼성도 출시한다고 얘기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출시한다고 얘기했고, 애플도 출시한다고 얘기했고, LG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철회를 한 상황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딱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과연 애플과 삼성전자가 완벽하게 이 시장을 양강체제로 먹을 거를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냐에 대한 질문에 확신을 하실 수 있냐는 거죠. 그 확신은
당연히 이게 그 산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아 내가 봤을 땐 이게 미래야.'라는 컨빅션이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야 '오케이. 애플, 삼성 간다.' 약간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겠지만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 저조차도 확신이 있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만약에 ETF가 나왔다면 그때는 ETF가 그렇게 흥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마트폰 ETF가 지금 현존에는 없는데 만약에 나왔다면 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룰을 만들 때 뭐 스마트폰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혹은 매출에 스마트폰 관련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 혹은 사업 계획서, 본인 기업의 사업 계획서의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스마트폰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의사를 밝힌 기업들 이렇게 저희가 룰을 만들어서 시가총액과 거래량 뭐 유동 주식수 이런 거 만들어서 ETF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산업이 있었으면 그랬다면 애플과 삼성전자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을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역사 속으로 약간 사라진 그런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근데 ETF의 매력은 뭐냐면 이게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택하다 보면 많이 오른 애들은 결국엔 비중이 높아지니까 그 기업들이 오르면 오를수록 위너 테이크스 올 시장이 될수록 ETF의 수익률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위너가 명확하게 이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살짝 다소 없으신데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 스마트폰을 쓰겠지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단일 종목을 피킹하기가 너무 어렵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나는 직장 다니고 이러느라 바쁘니까 그냥 스마트폰 ETF에 딱 투자를 해놨다면 수익률이 단일 종목을 몰빵했을 때보단 당연히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ETF를 담아놓고 계속 ETF 추이를 보면서 시가총액이 바뀌고 편입되는 종목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점점 더 우리는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이 시장은 애플이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느끼시면서 종목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종목에 투자를 해서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극대화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하고는 살짝 어울리지 않는데 경제가 튼튼하지 않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저는 경제가 주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 경제가 튼튼해야 주식의 하방이 좀 막힌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가 튼튼하지 않으면 하방 없이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는 ETF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다거나 아니면 혁신성장 테마 앞으로 세상이 뭐 지금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 AI 세상으로 갈 것 같긴 해요. 그거에는 나는 이견은 없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엔비디아 같은 시가총액 크고 맨날 뉴스에서 다뤄지는 기업이 지금은 주인공인데 10년 뒤에 주인공일 확률이 높긴 하죠. 근데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기업들이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ETF 키워드를 통해서 ETF를 투자를 한 다음에 그 ETF의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그 종목들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내 시절이 지나면서 확인을 하면서 이 산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익률을 먹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메리트들을 생각을 했을 때 ETF 투자는 종목 투자 대비해서 운용 수수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는 상당히 유용한 투자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TF가 해결책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좀 쉬운 투자 방법을 좀 제시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미국이 되게 좋고 미국에도 ETF가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10,000개가 넘어가는데 근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투자를 하실 거면 계좌를 만들어서 환전을 하고 그 다음에 ETF를 선택해가지고 ETF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인데 해외에 그대로 그 종목들에 그대로 투자하는 ETF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일반 계좌, 내 국내 주식 투자하는 계좌에다가 미국이 좋아요. 그럼 미국 관련된 미국 종목에 투자하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투자를 하면은 좀 더 편하겠죠. 환전도 안 해도 되고 환전 수수료도 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환전 수수료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환전도 시간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환전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다음 환전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으신 분들 있겠지만 또 모든 분들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투자를 할 수가 없고 미국 종목을 담을 수가 없지만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 계좌에서 미국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생각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이거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로 한정을 지어 보면은 미국 반도체 레버리지가 수익률이 80%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 82%. 그러니까 6개월 수익률이죠. 지금 오늘 기점으로 봤을 때 6개월이면 딱 정확하게 반년이거든요. 6개월 수익률이 지금 딱 80%. 그 다음이 나스닥 레버리지 ETF가 있어요. 미국 나스닥 레버리지 ETF가 수익률 딱 50%고 그 다음이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은 ETF들 중에서는 미국 빅테크, 미국 테크 탑10 혹은 미국 테크 탑7 이렇게 투자하는 ETF들의 수익률이 30%. 저는 6개월 작년에도 미국 테크 탑10 ETF 같은 경우에는 78% 올랐거든요. 근데 올해 추가적으로 30% 정도 더 오른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죠. 그리고 레버리지를 이길 수는 없어요. 네. 수익률을 레버리지를 이기는 한 배짜리는 나타나기 정말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투자하는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시면 일간 수익률이 2배인데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환율도 2배 노출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그것도 2배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래프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미국 반도체 속스 지수랑 미국 반도체 그러니까 국내 상장되어 있는 미국 반도체 레버리지 지수를 그려보면 10년을 그려보면은 미국 반도체 지수는 1000%의 수익률이 나오고 미국 반도체 레버리지 지수는 3800%가 나와요. 10년 수익률이. 근데 이거를 장기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생각하기에는 1000 그러면 2000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2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환 노출형이면 환에도 2배가 되는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환율이 엄청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해서 그 정도 수익률이 나온 거고 일간 수익률의 2배이기 때문에 꼭 기간 수익률의 2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레버리지가 수익률이 한 80%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나스닥 레버리지가 한 50%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 테크 탑10 뭐 미국 빅테크 7 이런 ETF들이 30에서 40% 정도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 그냥 미국이죠. 네, 미국의 시장이 제일 좋았고 그다음에 AI 반도체 사이클도 미국으로 가장 수혜가 많이 이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책 내용을 말씀드리면 ETF를 접근할 때는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으로 가셔야 돼요. 바텀업은 보통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종목을 투자할 때 오케이 이 종목에 대해서 매출 영업이익 그다음에 이 종목이 투자하고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시잖아요. 근데 ETF는 탑다운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매크로부터 보셔야 돼요. 경제지표 보고 연준이 무슨 내용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미국에 투자할지 중국에 투자할지 일본에 투자할지 한국에 투자할지 고르고 그 다음에 다시 다운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ETF 같은 경우는 산업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럼 나는 미국 빅테크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정하셨으면 그때 다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매매를 진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일단 ETF 체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에 대해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미국 테크라고 치시면 미국 테크에 투자하는 ETF들이 쫙 뜨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그냥 제가 익숙한 상품으로 가볼게요. 이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얘가 제일 오래됐는데 여기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뭐 수익률 여태까지 어땠는지 이런 거 확인하시는 거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순자산 총액. 이 순자산 총액을 보시면은 이게 너무 낮으면 거래량이 낮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순자산 총액이 많으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왜냐면 크니까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매매를 많이 안 해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ETF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 ETF를 만들었어요. 근데 순자산 총액이 좀 작아요. 근데 갑자기 개인 투자자분들이 ETF를 많이 매수를 하세요. 그러면은 나는 시장에 나가서 미국 시장에서 결국에 주식을 내가 사야 되거든요. 운용사 입장에서. 그럼 그 주식 매매 비용이 나와요. 근데 이미 큰 ETF들은 돈이 계속 들어오더라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미 많이 갖고 있고 이미 크기 때문에 뭐 이제 파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세가 되기 때문에 그 ETF 크기를 점점 늘리고 막 갑자기 막 이만큼씩 미국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나와요. 이거는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요.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셔야 되는 거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이 거래량 60일 평균 이런 거 보셔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 ETF 종목 투자하신 분들은 거래량이 안 나와서 내가 종목을 매수를 못하고 매도를 못하고 이랬던 분들은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ETF는 가끔 가다 보면은 이게 이 시가총액이랑 배를 같이 하는 건데 매매가 안 되는 ETF들은 정말 매매가 안 돼요. 나는 얘를 팔았는데 물론 LP들이 있죠. LP들이 있어서 이제 받아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나는 얘를 지금 팔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과 AUM, 시가총액, 순자산 총액 이런 거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 ETF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10위잖아요. 그만큼 순자산 총액도 크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잘 나온다는 뜻이고 내가 원하는 순간에 얘를 팔았다 샀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괴리율도 보셔야 되는데 이 괴리율은 해외에 투자하는 ETF들 같은 경우에는 괴리율 폭이 국내 투자하는 ETF들 대비해서 조금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괴리율이 0.3%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한국 거래소에서 지정하기에는 해외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책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2% 내외는 이제 제재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다가 정정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탑다운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들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면 3시간 걸리니까 그건 그냥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책을 읽고 나서 미국에 투자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중에서 나는 빅테크에 투자해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결론을 내리시면 ETF 그냥 고르시면 되거든요. 그럼 수많은 ETF 중에서 내가 뭘 골라야 되느냐를 고민을 하신다면 물론 포함되어 있는 구성 종목 이것도 꼭 보시는 걸 제가 이게 안 되네요. 구성 종목을 로그인해야 됩니다. 그건 그냥 그 회사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요. 일단 이 화면에서 요런 순자산 총액이나 아니면 거래량 이런 것들을 ETF마다 다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이 ETF의 구성 종목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사이트를 들어가세요. 근데 이거 제가 이 회사를 다녀서 익숙해서 이런 거지 꼭 저희 이 타이거 ETF 광고 아닌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트를 들어오면은 일단 여기에 ETF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에 그냥 이렇게 치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상품이 요건데 요걸 누르면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여기에 그냥 구성 종목 누르시면은 쫙 나와요. 이걸 왜 유료화로 했지? 어쨌든 이렇게 쫙 나오니까 우선 정보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본 정보에도 규모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있나요? 거래량은 아까 그 화면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 거래량이 바로 있네요. 거래량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순자산 규모 크고 거래량 많은 ETF 고르세요. 네, 현실적으로 내가 미국 이제 탑다운 분석을 다 했어요. 경제 지표 다 보고 그 다음에 글로벌 트렌드, 정치 상황 이런 거 다 해결해가지고 오케이 나는 미국에 투자해야겠어라는 결론을 내리셨으면 미국도 나스닥 100, S&P 500 이 지수에 투자를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셨으면 그 ETF들을 다 비교를 하실 때 그냥 큰 애들이 나와요. 왜냐면 나중에 내가 매매를 할 때 약간 뭐지? 약간 이런 순간을 맞이하지 않으시려면 거래량과 순자산이 큰 애들이 좀 더 편하십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시장을 볼 때 항상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봐요. 근데 그 주인공이 저는 주도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시장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냐면 경제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 기업,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인데 주식을 보실 때는 주식 채권 다 포함해서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 이 망망대해 그러니까 주식시장, 채권시장, 자산시장에서 선장이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이 망망대해에 우리가 배에 올라타고 있는데 이 배의 선장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그거는 정부, 중앙은행, 그 다음에 기업. 이 셋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순환으로 돌아가요. 어떨 때는 정부가 주인공이고 어떨 때는 중앙은행이 주인공이고 어떨 때는 기업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제 지표 분석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하고 이런 거 다 필요한데 그거 할 시간이 없으시면 지금 시장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주도주 말고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주체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지금 시장 주도주 알아봤자 뭐예요? 이미 다 올랐는데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누가 주인공이 돼서 이 배를 어떤 식으로 몰고 갈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정도는 봐야 된다. 그리고 2024년도 하반기에는 일단
인플레이션 고용, 그다음에 연준 vs 증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2024년도가. 그래서 2024년도 상반기를 생각해 보시면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연준이 한마디 하면 떨어지고,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다시 또 끌어올린 거를 경제 지표 안 좋게 나오면 다시 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상반기였다면 하반기에는 증시가 이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근거를 마련을 했지, 기준금리 동결 기간 연장에 대한 그 근거를 마련해 주진 않거든요. 일단 이건 더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정부, 기업, 중앙은행 중에 누가 그럼 하반기의 주인공이냐에 따라서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데, 일단 2020년의 주인공은 정부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블랙스완, 코로나19처럼 팬데믹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벌어지면 정부가 증시의 키는 물론이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힘이 너무나도 막강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정부의 입에. 정부가 밀어주는, 소위 말해서 밀어주는 산업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정부가 억지로 밀어준 건 아닌데 IT 기업들한테 의존을 많이 했어요. QR코드 다 인증하게 시켜라. 그게 카카오랑 네이버였죠. 그때 당시에 그 기업들, IT 기업들의 주가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정부의 입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2021년도는 보통 정부 다음에 기업이 오거든요. 근데 기업에 해였습니다. 그럼 그 기업에 해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기업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기업들이 주인공인데, 지금은 애플이 안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애플이 타인타 프로젝트, 전기차 프로젝트 한다고 했을 때 당일 주가가 7% 오르고 메타버스 관련돼서 말 한마디만 해도 막 5%씩 올랐던 그런 시기가 2021년도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IPO가 제일 많았던 시기가 2021년도였어요. 그럼 그게 기업들이 주인공인 시대고, 보통 그때의 금리는 낮습니다. 금리 인하거나 금리가 낮거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2022년도에는 정부랑 중앙은행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안 끝났어요. 2022년도에. 그러니까 정부가 주인공 역할을 하는데 유동성이 너무 많이 퍼져 있으니까 중앙은행도 덩달아서 우리 금리 인상 해야겠다. 근데 그 금리 인상을 할 때 중앙은행이 주인공이에요. 인하보다는 인상할 때 그러면 중앙은행의 입을 보시는데 무엇을 보셔야 되냐? 인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느 정도의 폭으로 인상을 하느냐. 일단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자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살짝 흔들려요, 증시가. 그럼 그때 자산을 안정적인 자산으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때려맞고 있는 거예요. 2022년도 다 때려맞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하셨다가 다시 2023년도처럼 중앙은행과 기업, 2022년도에 챗 GPT가 딱 나오면서 이런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이 등장을 하면 중앙은행의 동결기간이었고, 금리 동결기간이었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은 중앙은행과 기업이 주인공인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중소형주 말고 대형주 위주 포트폴리오, 그 대신에 성장성이 있는 거는 집선택과 집중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온 그 산업에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때 이제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2022년도에 만들어놨던 거를 다시 빼가지고 이제 점진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시는 거고, 2024년도에는 뭐 이제 어떻게 오락가락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타이거 ETF가 계속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부터 미국 대표주에서 투자는 하셔야 된다, 미국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2023년도부터 말씀드렸거든요. 2024년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하반기에는 정말 이제는 기업과 정부가 주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포트를 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AI 성장을 키워드로 가지고 AI, 인도, 미국, 이 세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저도 근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찍은 거 아니고요. 제가 IMF에서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세계 경제 전망을 항상 유의 깊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IMF에서 4월 달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책에도 있는데, 미국이랑 인도 경제 좋아질 것 같아. 근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오케이, 선택과 집중. 그러면 오케이, 미국, 인도, 그 다음에 성장을 하는 성장성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성장의 지금 대표 주자인 AI,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컨셉을 가지고 그다음에 안정성을 조금 더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월배당을 담으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시는 거를 좀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런 방법론을 어디서 확인을 하나요? 책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A부터 Z까지 적어놨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조금 더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시는 게 더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아미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